전쟁의 현 상황 짚어보고요. 향후 전망도 차두연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짧게 아니요. 끝난다는 예상도 많았잖아요. 저도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한 4월 말 정도 되면 러시아 쪽에서 어떤 그 정책 타협을 모색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요. 예. 예상외로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무리를 하면서 전력을 계속 끌어와서 우크라이나 쪽에 투입을 시키면서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도 뭐 놀랄 만큼 잘 싸우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뭐 이제 그 이 공세로 돌아선다든가 전세를 반전시킬 만한 그런 여력은 사실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뭐 전선이 지금은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미세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냥 지리한 그 소모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장기화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뭐 그 러시아군이 처음에 좀 너무 우크라이나군을 얕봤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전력 운영이 이제 눈에 띄었어요. 러시아군에서. 예, 지금 그 아마 그 우크라이나 그 침공 있기 전에 러시아군 그 이 편성이라든가 장비 같은 걸 보면 굉장히 현대화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 특히 이제 대대 전술단이라고 불리는 그런데 이런 대대 전술단과 같은 그룹은요. 사실은 거점 지역 한 두세 개 지역에 그냥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그 거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전을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전역에서 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네. 그 재래전 할 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력 운영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급을 이제 좀 등한시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눈에 띄었고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뭐 얘기가 나오지만 놀랄 만큼 분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잔인한 현실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는데 왜 반격으로 못 들어가고 있냐 네. 지금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러시아는 거의 어거지 비슷하게 병력을 계속 끌어와서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물론 저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군 재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러시아는 집어넣을 병력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 정규군이 한 20만 정도였고 이것도 전부 완전히 이 전투에 동원될 수 있는 병력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비군까지를 동원해도 50만이 채 되지가 않을 거예요. 네. 문제는 이 병력들이 그동안 한 3달 이상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이 낙숫물에 옷 젖듯이 차근차근 소모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지금 뭐 일부에서는 서방도 그렇고 나토에서 계속 무기 장비 지원한다는데 그 왜 전세가 역전이 안 되냐 그러는데 아무리 무기가 좋은 게 많아도 그걸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이 없으면 네.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누구도 지금 전쟁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지금 아주 지루한 계속 공방전이 지속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러시아군의 장악 지역을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내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처음에는요 러시아군이 지금 이제 히르키우라든지 키우를 이렇게 진격을 해서 한 3, 4일 만에 끝날 거다 네네.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장악 지역 변화를 좀 보면 남동 쪽으로 이제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 러시아가 2014년에 병합했던 크림반도하고 네. 연결되는 지역들 그리고 이제 원래 분리 독립 운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이제 네. 그 돈바스 지역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 분리 독립 운동이 집중적으로 나고 있던 동부 지역들 그리고 네. 남부 지역들을 지금 거점들을 연결해 나가려고 러시아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좀 안타깝지만 사실은 러시아가 이제 처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하겠다라는 작전 의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타협적인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위에서 아래서 옆에서 다 한꺼번에 들어가다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동남부에 것처럼 집중하고 거죠. 있는 거잖아요. 안타깝지만 그 의도가 그래도 먹혀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럼 저기를 이렇게 차단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차단이 되는 거죠. 일단 남부 지역의 항구가 대부분 무력화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부 지역에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종결되면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었잖아요. 그렇죠. 영토를 잃은 상황에서 결국은 안 좋은 교훈이거든요. 결국은 밀어붙이면 되더라는 얘기고요. 아, 예, 영토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계속되면 지금은 항전의 중심축이 되면서 젤렌스키 정부에 대한 지지도 올라가고 있지만 또 네. 이 만약에 지금 그 뭐 휴전 협상 같은 것이 진행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그 전역이 무력화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무력감이 네. 심력 무력감이 이렇게 되면 그 우크라이나 내의 내부 단결력도 지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네. 우려되는 바입니다. 예. 제가 다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뭐 400조 가까운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예, 예. 얘기도 했었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 지원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도 이번에 첨단 로켓 시스템과 군수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러시아를 노리는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기는 주는데 병력은 지금 안 들여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결국 나토군도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얼굴은 다 세우는 거거든요. 이만큼 도와줬다. 우리 최선을 다했다. 예, 근데 그걸 민간인들이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나중에 아마 지금 상태로 저렇게 지원은 되는데 병력은 보충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결국 무기보다 그 병력보다 무기가 더 많이 남아 돌아가는 천국도 벌어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예. 근데 로켓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전세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러시아군의 피해가 더 크게는 나겠죠. 어. 그런데 그게 전세를 뒤엎을 만한 결정적인 그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지는 못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언론 기사를 보면 위원님 그 푸틴이 핵카드를 꺼내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저는 그러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사실은 지금까지 뭐 핵전이 네. 실제 세상에서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 상황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다만 이런 얘기하잖아요. 네. 전술핵 정도만 이렇게 쓰고 나면 네. 여기에 대해서는 나토가 반격을 못할 것이고 미국 그런데 전술핵하고 전략핵을 나누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핵은 핵이라는 예, 말씀이시죠? 한번 전술핵 공방이 벌어지고 나면 전술핵 사용이 되고 나면 그게 또 전략핵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러시아도 아마 핵카드는 꺼내들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가 핵카드를 꺼내들게 되면 아마 그때는 나토하고 미국도 본격적으로 병력까지를 이 동원해서 참전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카드를 쓰는 순간 나토와 미국을 끌어들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러시아 정권 이제 교체까지 바라는 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기도 하고요.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세베로도네츠크를 60%가량 뭐 장악했다 이런 네네네. 발표가 있는데 돈바스 지역을 그냥 넘기고 사실은 우크라이나 내부에도 지금 경제적으로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을 끝내는 시나리오는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그 많은 민간인 희생까지 치렀는데 물러설 수가 지금 없는 영토를 내주고 이제 지금 전쟁 그만하자는 타협을 하자 거잖아요. 그러면 네. 저게 러시아에 대해서 안 좋은 교훈을 주는 것도 맞고요. 크림반도처럼. 예. 두 번째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영토를 주고 타협할 거냐? 그것도 러시아 맘이거든요. 사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그 돈바스 지역의 일부 회랑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이 남부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그 휴전 협상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푸틴이 여전히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계산이 푸틴한테는 합리적인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정도로도 만족할 수 있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관건은 러시아군이 지금 입고 있는 피해가 저는 지금 이미 뭐 10만 이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러시아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규모라고 얘기하지만 네. 저 정도 규모만으로도 앞으로 러시아의 유럽 방면에 네. 전력들은 상당 부분 이제 그 재건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와서 병력을 물려야죠. 근데 그 합리적인 판단을 푸틴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황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댓글 범블비님도 남겨주셨는데 이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돈가스부터 국수, 치킨까지 생필품에 들어가는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지금 물가가 많이 받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듯한 네,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인데 예. 그래서 전쟁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이제 예측하시는 예, 분들이 예. 있잖아요.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그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유력한 이 전쟁의 시나리오는 어디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도 아마 푸틴이 네. 그 최소한의 합리성을 발휘를 한다면 지금 세르보도네츠크까지 네. 만약에 함락이 되고 나면 사실은 이 동부 지역의 독립을 하고 있던 주요 거점들 거기하고 남부의 이제 그 이 크림반도 인근 지역들은 장악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선에서 그 이 푸틴이 휴전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지역을 지금 장악하려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기에는 러시아군 전력 소모가 너무 크고요. 예. 문제는 저 지역이 사실 넓이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체 넓이에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 저 지역들이 일단 남부 지역의 항구가 상당 부분 무력화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예.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경제를 재건하는데 굉장히 걸림돌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 전체적인 국민들의 사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근데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이나 나토 국가들은 그 선에서 휴전을 하라고 아마 우크라이나한테 권유할 가능성이 큰데 압박을 좀 할 수 예, 근데 있는. 우크라이나도 그건 거부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설사 이제 지금 이 세르보도네츠크 지역이 장악이 되고 러시아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휴전할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이 국제 관계의 냉엄한 현실, 다시 무기는 대주지만 병력은 못 대주겠다. 이런 상황에 타협을 하는 데는 또 제가 볼 때는 1,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아마 이 미국이나 나토 입장도 크게 무리는 아닌 게 러시아가 저 지역을 지금 일시적으로 점령한다고 해도 네. 결국은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미 왜냐하면 지금 저 지역들 자체를 거의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저 지역을 정말 자기 영토화해서 활용을 하려면 재건을 해야 되고요. 병력을 주둔을 시켜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것 이상으로 전쟁 비용을 또 앞으로 더 1, 2년 이상 집어넣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만약에 2, 3개월 내에 휴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저 지역은 계속적으로 분쟁 지역으로 남을 거예요. 러시아가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분쟁이 있고 내분이 있을 예, 수 예. 있는 그리고- 그런 지역으로 될 수 예, 예. 있다. 원래 얘기한 건 저 지역이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그래도 친숙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우호적인- 지역인데요. 네. 예. 근데 이번에 러시아 작전 자체가 워낙 비인도적으로 이루어진 면들이 많기 때문에 저 지역의 민심도 쉽게 안정화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도 사실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와서도 많이 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친러시아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예, 예. 이번 전쟁을 치르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 때문에 우리 산업이나 우리 삶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 네네.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우리 앞으로 저게 좀 길어지게 되면 어떤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은 이제 올 겨울이 되게 되면 당장 이제 에너지 문제가 이제 그 와닿을 거고요. 두 네. 번째는 자, 휴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요. 지금 이 미국하고 그 서방이 러시아에 가하고 있는 금융 제재라든가 이 제재들 자체는 풀리지를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산 물품들의 이제 수출입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브라 결제를 러시아가 이제 지금 유럽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걸로 인한 에너지 이제 수급 차질도 또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물건들, 물품들 대표적인 게 밀 같은 이제 식량이라든가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지금 항구 지역이 주로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전쟁 기간 중에 파괴되기도 했고 네. 지금 그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은 주요 항구에서 적체된 채로 지금 출발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내년까지도 세계 경제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죠. 네, 오늘 댓글에도 우리나라에도 밀을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고.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위원님. 네네. 예, 그런 댓글들도 있네요.
예. 자, 안 그래도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각지에서 작황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쟁이 안 멈춘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시고요. 에너지와 식량 문제가 제일 클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시작된 지 100일을 코앞에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좀 차주현 위원님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